네, 이어서 장관님께서 모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복지부 장관 정은경입니다. 지난번 신년 할애식 때 뵙고 12월 달에 업무보고 때도 뵀었는데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지난번 전체 업무보고에 이어서 각 공공기관 또 소속기관들의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같이 좀 논의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국정과제, 국정 철학 중심으로 올해 어떤 사업에 집중해서 사업을 할 건가, 그리고 또 우리 이제 대한결핵협회,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회장님 오셨는데 같이 복지부와 같이 어떻게 업무를 협력하고 기관 간에 협력할 건가 하는 그런 걸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복지부하고도 해야 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팬데믹이 다음에는 뭐가 언제 올 거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예측할 수는 없지만 어떤 게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게끔 지난번 코로나19 대응 이후의 것들을 잘 평가해서 보완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듣고 또 복지부하고 또 우리 협회하고 어떻게 협력할 건지에 대한 중심으로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일하는 키워드가 뭐 청장님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속도를 내고 그러면서 성과도 내고 또 소통도 잘하고 홍보도 잘하자는 그런 걸 가지고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는 작년에는 그림을 그리는 한 해였다고 하면 올해는 그 그림 하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저희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질병관리청, 대한계열학협회, 대한에이즈 예방협회 순으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이상진입니다. 질병관리청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 및 6쪽 25년 평가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새로운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호하는 한편 미래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11쪽 먼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위기 유형에 맞는 방역과 의료 통합 대응으로 감염병 대비, 대응, 회복의 전 주기에 걸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위기 유형 특성에 맞도록 위기 관리 체계를 개편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의 회복 탄력성을 고려한 사회 대응 매뉴얼 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위기 유형 단계 중증도별 감염병 의료 대응 전달 체계 구조화를 통해 기존의 일률적인 환자 격리와 치료 중심에서 감염병 유형별 맞춤형 의료 대응으로 전환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를 자급화하겠습니다. 개발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른 mRNA 백신 플랫폼 기술을 2028년까지 개발하겠습니다.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하는 차세대 치료제 신속 개발을 위해 인공지능 및 신기술 플랫폼 기술도 강화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감염병 진단 인프라를 다각화하겠습니다. 공공 중심에서 민간을 아우르는 진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하여 감염병 위기 시 활용 가능한 대응 수단을 민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국형 보건위기 대응을 국제사회에 전파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감염병 감시 네트워크 구축과 보건취약국 대상 한국형 감염병 종합 대응체계 전수를 통해 글로벌 보건 협력 거버넌스를 선도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등 상시 감염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전파 속도가 빠른 호흡기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표본 감시 인프라를 확대하는 한편 말라리아, 결핵, HIV의 신규 환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감염 취약군의 검진 및 적극적인 환자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 감시 체계 효율화 및 관리 기반 개선을 추진하고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해 항생제 적정 사용 시범 사업을 확대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희귀 질환자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부양 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유전자 검사 지원을 확대하는 등 희귀 질환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희귀 질환 지원 정책 협의체 운영을 통해서 환자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애로사항을 해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비감염성 건강 위협 예방 관리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먼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여 지역별 노쇠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노쇠 예방 전략 수립을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기존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을 개편하여 지역 사회 내 만성 질환 관리 기반을 강화하고 원인을 알 수 없는 비감염 질환 집단 발병을 관리하기 위한 국가 감시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기후위기 AI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측 정보를 국민께 제공하고 기후재난 지역의 보건 응급 조사를 시범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후 변화로 인한 모기, 진드기 등 감염병 매개체의 생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매개체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거점 보건소를 통한 환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AI 데이터 등 미래 바이오를 선도하겠습니다. 올해 감염병과 예방접종 데이터 연계를 시작으로 질병관리 빅데이터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AI를 활용한 감염병 위험평가, 맞춤형 건강 리포트 등으로 질병관리 공공서비스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21쪽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법, 제도, 재정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생애 전주기 예방접종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여 백신의 효과와 경제성 평가를 강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백신과 비지원 항목을 포함한 모든 접종 이력의 등록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결핵협회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되는 거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결핵협회 회장 신민석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또 장관님 뵈니까 지금 여러 번 뵀죠. 아무튼 반갑습니다. 저희 대한결핵협회 보고 드리기 전에요. 저희 대한결핵협회는 195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질병청 또 정부와 같이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그때 1953년도에는 거의 한 인구의 3분의 1이 결핵이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저희들이 많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요새는 그래도 한 2만 명 이하로 결핵 환자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지금 하루에 한 30명가량이 4명가량이 결핵 때문에 사망하고 또 결핵이 발생이 약 40명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우리 경제적으로 선진국인 우리나라에서 결핵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무 보고를 앞으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주 안점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7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저희들 인력이 318명이고 현우는 한 258명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계약직은 합치면 약 470명가량 됩니다. 예산은 약 총 683억 정도 되고요. 두 번째 2025년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사업이 질병청하고 같이 하는 찾아가는 결핵 검진 사업입니다. 그래서 65세 노인들을 약 작년에 한 18만 명을 저희들이 검진을 했습니다. 그게 가장 저희들한테 크고요. 그 중앙 영상 판독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문의가 9명이어서 약 한 130만 명에 대한 그 엑스레이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핵 발병 예방을 위한 이그라 잠복결핵 감염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복결핵이 작년까지 저희들이 한 60만 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 약 20%가 양성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 양성자 중에 약 10%가 향후 결핵으로 발생돼서 또 남한테 옮겨주는 전염성 그런 결핵으로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핵 퇴치를 빨리 하려면은 잠복결핵 환자를 우리가 좀 그 치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잠복결핵 환자에 지금 치료를 받는 그런 그 율은 30%밖에 안 됩니다. 근데 치료를 받으면 90%가 낫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협회에서도 잠복결핵을 어떻게 하면 양성자 치료를 좀 확대하고 또 잠복결핵 그 검사를 확대할 것인가를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노숙자 결핵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소꿈터에서 저희들이 서울역 앞에 있는 미소꿈터에서 365일 동안 24시간 운영하고 아무튼 치료율은 거기서 치료해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은 약 95%가 치료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병원에 입원한 것보다 이 미소꿈터 같은 노숙인 결핵 시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회장님, 그 시간 관계상 보고를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 복약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이제 크리스마스 실입니다. 저희들이 실이 뭐 이제 손편지가 없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실이 안 팔리고 그래서 이제 제일 문제인데 예방법 우리 보면은 25조에 공공기관이나 정부 각 기관에서 크리스마스 실을 사는데 협조해야 한다 이렇게 머스트로 되어 있는데 그게 2022년부터 학생들 그 크리스마스 실이 한 6억이 안 팔렸습니다. 그 전에는 강제로 했었는데 22년부터 신청을 하면 우리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한 6억이 안 되고 또 공공기관에서 약 3억 8천이 지금 실을 안 사줘가지고 거의 10억 가까이가 실이 안 팔립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결핵 검진이 좀 차질이 있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가장 쟁점이고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해 나갈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짧게 하라니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 에이즈 예방 협회장이 보고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 에이즈 예방협회 회장 오한진입니다. 저희 에이즈 예방협회는 이런 보고가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처음이고 저도 자리를 참석한 것도 처음인 것 같고 저희를 현황부터 한번 보시면 94년에 시작을 했고요. 주 사업은 에이즈 예방 및 퇴치를 위한 홍보, 교육, 훈련 뭐 이런 게 쭉 들어있는데 사실은 감염인 중심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직접 지원과 사례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현장 지원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체 규모는 본부가 하나고 지회가 9개인데 정원이 30명입니다. 결핵협회에 비교하면 뭐 거의 조족지혈의 수준이죠. 예. 근데 그 인원도 못 채우고 21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보시면 참 좀 초라해서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이제 중점 추진 과제라고 저희 설명을 해놨는데 HIV 감염인 돌봄 지원 센터를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 환자 간병 서비스 및 장기 요양병원 입원 환자 간병 요양비, 감염 관리비 지원을 안정화하고 있고
요양병원 등 요양 관련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요양병원 종사자들에 대한 HIV, 에이즈 인식 개선이 잘 안 돼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한 그 급여가 너무 낮아서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면 훨씬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와서 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또 인식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하다가 금방 그만두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HIV 감염인 통합 돌봄 지원 사업을 지금 구상을 해서 제가 복지 돌봄을 2026년 3월부터 시행하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체계화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예산이 거의 뭐 없다 보니까 뭐 9개 지역을 활성화해 보겠다 그러는데 그 인건비부터 문제가 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도움을 좀 주셔야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될 것 같고 우선은 이 거점을 확보하려면 지금 저희는 그 정보를 다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보건소와 의료기관이 연계해서 이분들 찾아내고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이 돌봄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려서 거기에 접근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질병청하고 그다음에 복지부에서 좀 도와주셔야 이런 일들을 조금 더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지금 밑에 쭉 써 있는 것들도 다 같은 이야기들인데 1985년에 처음 이제 에이즈 환자가 생기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조금씩 생기고 있고 하루에 1년에 한 1,000명 정도씩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2015년부터 24년까지 10년 동안 17,000명 정도가 생존하고 있고 그다음에 158명이 사망을 한 걸로 확인이 되니까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인식 개선은 또 안 돼 있고 그래서 지역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는 상황이 아직도 계속 지속되고 있고 요양하시는 분들도 에이즈나 또는 뭐 HIV 감염이 확인이 되면 안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인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지원도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업무 보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와 관련된 토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도 앉으시죠 어딘가. 네, 편하게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병청하고 이제 결핵협회, 에이즈 예방협회 보고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제 좀 자유롭게 토론을 좀 진행을 해보시죠. 저희는 이제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복지부 간부님들과 또 우리 질병청 국장님들 간에 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 변화 관련해서 그 건강 영향 평가를 저희가 한 2번째 정도 이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건강 영향 평가의 영역도 확대하고 방법론도 좀 개선해서 진행하는데 이제 평가 플러스 하려면 이제 건강 피해를 줄이는 적응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적응 대책에 대한 정책 내용이나 수단이 아직은 좀 더 발굴이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기후 변화에 관련된 건강 적응 대책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그 적응 대책에 대한 안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있는지 좀 그게 궁금하고요. 또 이제 손상도 법도 만들었고 또 종합계획도 만드셨는데 그 손상 예방법이 있다는 거랑 손상 예방에 대한 종합계획이 있다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복지부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고 국민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 모르는 영역이고 아주 새롭게 이제 시작하는 그런 점이어서 그런 손상 예방 정책 관련해서도 좀 핵심적인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들이 뭐가 있는지 또 복지부나 다른 부처하고 협력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고전적으로 복지부가 안 했던 영역이 그런 영역인 것 같아요. 환경보건에 대한 부분들, 또 손상에 대한 예방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주로 하지 않았던 영역인데 질병청에서 새롭게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궁금한 거 2가지 먼저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지병관리청장입니다. 기후 변화와 관련된 저희 청의 노력과 또 이 손상과 위해를 좀 줄이기 위한 그런 저희 기관의 어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장관님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은 굉장히 중요한 그 두 분야에서 중요한 해입니다. 제2차 기후보건 영향 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5년 단위로 진행하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역도 이제 과거에는 기온, 대기질, 그다음에 감염병 이런 분야였다면 이제 이상 기후가 기후 재난이라는 영역을 포괄했고, 그리고 이제 그 지표도 31개에서 한 77개 정도로 지표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런 영향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적응 정책들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 민감 계층에 대한 관심들을 적극적으로 저희 청 갖고 있습니다. 즉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 상황 혹은 직업적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주거라든지 사회적 환경에 따라서 이 기후 변화에 더욱 취약한 계층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과 그런 관리 정책들을 더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입니다. 손상 관련해서는 또 역시 내년에 제1차 손상 종합 계획이 5개년짜리 계획이 첫 연도입니다. 그래서 중앙손상관리센터도 저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는 또 특정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더욱 고위험한 상황들, 예를 들어서 이제 운수 사고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젊은 청소년 청년층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 장치랑 관련된 어떤 그런 안전들을 더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구체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노인들의 어떤 낙상 같은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고령화 시대에 아주 중요한 보건의료적 이슈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더 중점적으로 과제를 찾고 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관님 말씀. 손상 종합계획 관리 종합계획 관련해서 이게 법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정신건강 정책관 할 때 알았습니다. 사실 몰랐다가 이제 봤는데 법이 제정된 것을. 근데 이제 자살 시도자도 손상의 그 관리 대상자인데처럼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해서 제가 얼른 손상을 들었을 때 사고나 낙상이라든가 추락이라든가 이런 대상들이 될 텐데 자살 시도자에 대한 손상까지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범위가 어떻게 되지? 이걸 그러면 손상이란 관점에서 모든 환자, 모든 대상자들 볼 수, 질환의 후유증도 손상이 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는 이게 좀 손상에 대한 정의는 얼마든지 넓힐 수 있겠지만 이 관리 종합 대책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우선순위랄까 핵심들을 좀 갖춰서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운수사고 같으면은 운수사고, 교통사고 안전대책, 광고 홍보 이걸 통해서 안전 조치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교통사고 사망자 내지는 사상자가 줄었다 이런 얘기를 하듯이 약간 그런 지향성을 좀 갖고 해야 될 거 아닌가. 안 그러면은 그냥 통계로 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 것은 각 분야가 할 텐데 약간 그런 정책적 우선순위와 범위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얼른 했었습니다. 법적인 정의는 이제 결국은 사고 재해 중독으로 굉장히 넓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 안에서 이제 차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우선순위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국가의 그런 보건의료 정책 안에 약간 빈틈이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우선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기존에 있었던 정신건강 등등의 기존의 관리 영역에 관련해서는 계속 이런 회의체 안에서 협의해가고 또 그런 근거 자료를 생산하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저희 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건강에 대한 조금 더 설명하시죠. 네. 예, 제가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위의 대원관입니다. 그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법사항에는 손상의 범위가 사고, 재해, 중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독은 음독이라든지 이렇게 약물을 써서 하다가 이제 응급실에 오신 환자들, 그런 환자들이 저희 조사 통계 사업에서 잡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교통사고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협력하는 부처 중에 국토부가 있습니다. 그 국토부와 저희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포인트를 둬서 하는 부분은 청소년들이 많이 손상을 입는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해서 저희가 좀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도 사실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고용부와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범위는 좀 넓지만 이게 14개 부처가 들어와서 손상에 대해서 국민 45세 미만 사망 원인 1위인 손상에 대해서 같이 14개 부처가 협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앞으로 할 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이 부분은 요즘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기후보건 영향평가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민건강관리법을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조문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상임위 통해서 그 법안을 좀 마련해서 좀 발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첫 회의 때 저희 쪽에 주문이 들어왔던 내용이고 해서 저희가 잘 챙겨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이제 모든 건강 정책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이제 복지부도 관심 있게 협력 방안이나 정책 방안을 잘 봐야 되겠고 손상이나 건강 적응 대책은 또 범부처 계획이기도 해서 그런 리더십을 좀 잘 가지되 과학적 근거 기반의 중재에 대한 모델, 중재 정책, 중재 프로그램, 중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아마 질병청의 역할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근거 기반의 가이드라인이 각 부처를 통해서 집행되고 실행되고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그런 식의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근거 기반으로 중재법, 건강영향평가, 누가 취약계층인지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 연구, 근거 기반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좀 잘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병청의 이제 메인 임무가 이제 감염병인데요. 이제 두 분은 만성 감염병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팬데믹에 대한 대비 대응에 대한 게 제일 중요한 임무잖아요. 복지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코로나 끝나고 이제 백서도 만드시고 또 범부처 그 중장기 신종감염병 종합 계획인가요? 정확하게 명칭이 뭔가요? 정통영 국장님 만드셔서 알 것 같은데.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 중장기 계획. 대비 대응 중장기 계획. 그래서 그게 이제 만들어진 지가 한 이제 3년째 돼가는 거죠. 저희가 2023년에 아마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범부처 계획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종합 계획이 이행되고 아니면 실행됐는지 그걸 좀 보완할 필요가 없는지 그걸 중간중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혹시 점검한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건 좀 미흡해서 이 부분은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분야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장님이 다 말씀 안 해주셔도 되고 각 담당하고 계시는 국장님들이 뭐 진단 분야도 있고 또 위기 대응 분야도 있고 그래서 국장님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트로덕션을 주셔도 됩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23년의 중장기 계획 그리고 24년의 PIP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좀 보완하고 발전하고 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중점으로 발표드렸던 1번에서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겠다라는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장으로 부임한 후에 지난 10월에 25년 10월에 청장을 추진단장으로 해서 추진단을 3개 반으로 만들었고요. 감염병 위기를 이제 대비 대응하는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의미인데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가 겪는 감염병 위기를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좀 나누어서 지혜롭게 대응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고위험 감염병,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을 제한적으로 전파하는 일들을 저희가 잘 국가적으로 통제해 왔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2003년의 사스, 2015년 메르스 같은 경험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가 잘 갖고 있는 3T 검사, 추적, 격리, 치료에 대한 그런 브랜드를 잘 활용해서 이 유행을 조기에 통제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가 질병청과 보건복지부 사이에서 또 협의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거버넌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재난 위기 단계 이제 관심줄 경계 안에서 끝내야 되는 일이고, 그렇다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감염병 예방법상 어떤 법적 지뢰의 근거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협의하고 논의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팬데믹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2009년의 신종 인플루엔자, 그리고 2020년 이후에 코로나19이죠. 결국은 모든 사람이 감염돼서이건 아니면 백신 접종을 통해서이건 면역력을 획득하고 결국은 풍토병화되는 그런 체계, 그런 재난인데요. 이 재난이 전혀 다른 유형이어서 이 두 번째 재난에 대한 대응 체계는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청의 관점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대응뿐만 아니라 회복을 상정한 그런 전주기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제한적인 그런 통제 위주의 전략을 써야 되지만 결국은 100일, 200일 안에 백신을 개발하고 또 1년 전후로 접종이 완료된 뒤에는 결국 사회를 개방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응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뜻은 결국은 방역이라는 영역과 위료라는 이 두 가지 대응 영역이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조정돼야 된다는 것을 뜻하고,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설치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우리 청이 이제 그런 갖고 있는 그런 방대본 사이에서의 어떤 그런 역할 분담과 또 그런 이렇게 아주 그런 통합적인 조정,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사안이 있는데, 결국은 방역과 의료를 통합적으로 대응하려고 한다면 이 의료 체계가 확장성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전환돼야 되고, 의료 전달 체계, 진료권의 의료 전달 체계를 복원해 가야 되는 그런 관점이 반드시 팬데믹 중후반기에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감염병 전문 병원이라든지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 같은 것 자원으로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인 의료 체계, 전달 체계를 잘 활용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역 필수 의료의 어젠다와 다 있다고 생각하고 포괄 2차 의료기관의 기능하고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를 이제 저희가 올해 준비하고 있는 공공보건 의료 기본 계획, 3차 기본 계획이라든지 이런 계획과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들을 활발하게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이 자유롭게 대목에서 말씀 주세요. 네. 발언권 없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정치실장입니다. 청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고민이 되는 것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팬데믹 상황에서는 의료 자원을 총동원하고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 경험했듯이 이렇게 감염병 전체 병원을 소개하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부 그 좀 중증 질환 같은 경우에는 또 그 고위험 을 다룰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보내는 그런 이송 체계나 이런 게 갖춰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근데 저희가 고민은 코로나를 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기능을 했던 주로 공공병원들인데요. 그런 공공병원들이 그 사이에 그 감염병과 상관없는 다른 수술이라든가 처치라든가 이렇게 필수 의료와 관련된 기능들이 굉장히 약화가 많이 됐고, 또 그리고 환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지금 거의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손실보상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상 복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이나 위기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가중되고 지금 회복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았나 하는 고민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 의료 전달 체계의 중진료권의 기본적인 의료 전달 체계를 감염병 대응을 위해서도 활용은 해야 되지만, 이런 감염병이 종료가 됐을 때 다시 이렇게 회복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좀 토론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그렇게 깊게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 종합 계획은 별도로 좀 시간을 잡아서 꼭지별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한번 같이 공동 점검회의를 하고 쟁점에 대해서는 해결 방안을 좀 같이 논의하는 자리를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저희도 챙겨야 될 것도 있고 다른 부처들도 챙겨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다른 부처를 올리기 전에 복지부랑 질병관리청이 그 대비 대응 계획 만들어놨던 거에 대한 평가와 그거를 보완을 해야 되는 지점이 있으면 보완 계획을 좀 만들어서라도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준비를 해가지고 구체적인 논의를 좀 하는 자리를 상반기 뭐 1, 4분기 안에는 좀 논의를 해서 그 계획을 좀 평가하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개략적인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의료 대응 체계가 너무 유연하지 않았고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도 봤기 때문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에 대한 진료 체계를 어떻게 할 거냐, 필수 의료 체계는 어떻게 유지할 거냐, 또 불필요한 격리와 치료를 어떻게 구분해서 체계를 만들 거냐 하는 그런 숙제를 저희가 많이 가졌는데 숙제를 어떻게 과제를 풀 건가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따로 점검을 하고 쟁점은 좀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백신 개발이라거나 아니면 우리 진단 분야도 좀 개선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들 간략하게 뭐 진행 상황이나 과제 시간을 많이 못 드립니다. 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가 진단 분야에서 했던 것들을 좀 잘된 점은 제도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검사 기관과 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 시약을 마련할 때 질병청에서 자체 이제 미리 팬데믹을 예상해서 우선순위 감염병을 정하고 그 감염병에 대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진단 시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진단 시약은 민간에서 개발이 어려워서 현재 질병청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개발된 시약들을 민간 전문가들과 팬데믹 이전에 저희가 미리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조류 인플루엔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개발을 한 시약을 지금 가지고 평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만든 시약들을 가지고 실제 비상 생산까지 하는 구조를 저희가 한번 러닝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팬데믹 상황이 왔을 때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거까지 확인한 상태입니다. 시약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검사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로나 때는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을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그때 확장하느라고 굉장히 이제 힘이 들었는데요. 지금 우수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이라고 해서 역량을 갖춘 기관을 미리 지정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향후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위기 때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감염병 병원 기관을 작년 올해 좀 지정해서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는 수도권 중심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위기 시에는 전국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향후에 전국으로 확산해서 이런 기관들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대응하면서 제일 칭찬받았던 부분이 코로나 대응 시약을 미리 굉장히 빨리 만들고 또 진단 체계를 전국으로 제일 신속하게 확산을 해서 3T라고 하는 일단 격리를 하려면 진단을 해야 격리를 하고 접촉자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진단이 가장 중요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잘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서 고생 많으셨다는 거고 그 교훈을 가지고서 새로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잘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국장님, 네. 백신 개발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감염병연구소장 직무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비 대응과 관련해서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팬데믹 이후에 100일, 200일 내에 백신을 개발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mRNA 백신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일상 임상 시험에 들어갔고 올해 한 8월 되면 임상 이상 시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28년에 제품 허가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세피 국제 백신 연구소, 그다음에 식약처, 그다음 백신 제조업체와 공동으로 해서 2월 초에 백신 그 100일, 200일 계획과 추진 계획과 관련돼서 공백 영역이 없는지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와 관련돼서 대응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감염병 대응, 의료 대응 인프라도 좀 많이 확충을 했고요.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해서 중앙감염병 전문병원이 이제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가 끝나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설계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도 좀 조선대가 이제 착공을 시작했고 분당 서울대병원도 이제 그 타당성 재조사에서 이제 그 통과를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궤도에 진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복지부에서 긴급치료 병상을 한 이제 500여 개 더 이상 더 확충을 해서 기본적인 어떤 병상 인프라들을 꽤 이제 그 동안에 많이 확충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감시 체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호흡기 감시 기관을 이전에 한 200개, 300개 기관에서 이제 지금은 이제 올해는 한 800개까지 늘릴 정도로 조금 더 이제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질병관리청이 이제 방역통합 정보 시스템 같은 것도 이제 또 고도화를 해서 훨씬 더 이제 그런 어떤 역학조사나 또는 이제 그 신고 이런 체계들이 조금 더 체계화되는 그런 이제 성과들이 있었고요. 뭐 이런 이제 여러 분야에 걸쳐 가지고 조금씩 이제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종합적으로 같이 공동 점검 평가하고 보완 대책 그리고 역할 분담 뭐 그런 부분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응하면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인력이었잖아요. 그래서 역학조사관을 그 대응하면서 100명까지 늘리긴 했는데 지금 역학조사관 양성이 잘 되고 있을까요? 시도나 중앙의 역학조사관 규모나 양성에 대해서는 좀 진전이 있었는지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역학조사관 인력은 양적인 팽창은 있었습니다만 지금 질적인 관리를 좀 더 도모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질병관리청에는 중앙역학조사관이 100명이 있고 시도에는 각 2명 이상씩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만 이상의 시군구에서도 역학조사관을 1명씩 배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이제 그 물론 이제 10만이 아닌 시군구에서도 배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역학조사관들이 이제 그 근무 동기가 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들 약간 민원인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의욕이 감소되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너무 공부할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한 그 약간 자조감이 특히 현실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높여주려고 행안부와 같이 어떤 인센티브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더 드리면은 그 처음에 팬데믹이 있었을 때 그 어떤 이어달리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빠른 진단과 역학조사 이후에는 그 정보들이 그 질병청 내부 그 다음엔 복지부로 이어져서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 이런 의사결정 체계들이 좀 준비가 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 이후로 우리는 이런 연습들을 좀 충분히 해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 말씀처럼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한번 되짚어보는 것들도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공동 연습이나 훈련 같은 것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저희가 이제 너무 오랫동안 코로나를 겪고 복지부는 그거 끝나고 또 의정 갈등 때문에 2년 가까이 비상근무를 하면서 다들 비상근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소진이 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 담당 인력들도 좀 회복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서 회복과 동시에 또 다음 대비도 같이 해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혹시 다른 영역에서 신종감염병 대비나 뭐 현재 문제가 되는 담당이시군요. 신종감염병 담당. 네. 병상과 의료 대응 관련돼서는 뭐 정통영 장님 대신 말씀도 해주셨고 장관님이 따로 시간을 마련해 주시겠다고 해서 그 생각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장관님이 청장님이시고 이렇게 해주고 그 중수본 방대본 합동회의가 생각나는데요. 그렇게 할 줄 못하겠지만 적절하게 정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런 이슈들을 이야기하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열심히 잘했지만 저희들 제일 고민했던 게 초과 사망자 수가 많이 결과적으로 좀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치료를 제대로 감염병이 아니고 다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의료기관들의 봉쇄 나왔던 이용하기 불편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의 의료 대응이 이용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회 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도 제정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월요일 날 산업자원부에 회의를 갔는데 거기 대회의실 벽에 네. 생활 속의 거리두기 회의실 지침이 아직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환기도 1시간 내내 하고 네. 웬만하면 거리가 충분하면 2m 간격으로 앉고 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다 붙어 있는데 그만큼 국민들한테는 저희들이 하는 그 지침이나 그런 것들이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도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이랄지 여러 가지 측면들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감염병 대응할 때 많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마지막으로 임상 관련된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원하고 행정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중앙의료원이나 권역 전문병원이 구축이 된다면 거기서 그 케이스가 몇 개 안 되겠지만 그 케이스를 의료진 분들이 수기하고 논의안에서 그 정보가 백신 치료제 개발하는 데도 연결되고 또 의료 치료하는 데도 연결되고 또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나 이런 데 알려져 가지고 그걸 또 외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도 이 다음에 고도화하는 대책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코로나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경험을 잘 평가해서 이제 대비하는 쪽으로 개선하고 준비하는 쪽으로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조금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제 두 분 협회장님 오셨습니다. 저희 대표적인 만성 감염병, 아주 고전적인 감염병이 결핵, 말라리아, 에이즈인데 말라리아는 이제 별도의 협회가 없어서 두 분 협회장님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결핵은 꽤 성과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목표 세운 것만큼 결핵 발생률을 좀 줄이긴 했는데 또 새로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서 결핵에 대해서는 지금 잠복결핵 감염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참 약물의 부작용도 있고 장기간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수용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핵에 대해서 지금 많이 줄이긴 했지만 앞으로 더 줄여서 이제 퇴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진국 수준 정도 낮추려면 현 시점에서 뭐가 더 강조가 돼야 되는지 그런 얘기 잠깐 우리 질병청에서도 말씀 주시고 혹시 복지부에서도 필요한 정책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진료비 복지부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본인 부담금을 지금 제로로 잠복결핵 감염 치료비도 다 제로로 해서 본인 부담 없이 다 치료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더 많은 제도들이 필요한지 한번 봐주시고 에이즈는 다행히 신규 감염자가 아주 뭐 급격하게 증가하진 않고 1,000명 미만으로 유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새로운 정책들도 도입을 한 것 같아요. 프랩 같은 것도 도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좀 잘 진행이 되는지 앞으로 좀 확대할 필요성 어떻게 보시는지 그런 예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청장님 먼저 말씀 주실 거 있으시면.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결핵과 특히 HIV 같은 감염도 내국인 감염자 숫자는 HIV 감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조금 자세한 얘기들은 저희 홍정희 국장께서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 정책국장. 네, 감염병 정책국장입니다.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결핵 이제 줄고는 이제 14년 연속 계속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전에 2011년도에 인구 10만 명당 100명 정도였던 것이 지금 올해 잠정으로는 2025년은 33.8명으로 대폭 줄이긴 했고요. 선진국 수준이라 하면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BCG 접종도 중단할 그 토대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게 결핵이 줄고 있지만 대부분의 발병이 노인층에 집중돼 있고 그 뭐 80세 이상이면은 뭐 여전히 이 10만 명당 발병률은 뭐 100명 가까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취약계층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 그 노인이 대표적인 취약계층 그리고 뭐 노숙인이라든지 이런 생활 여건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대표적인 결핵 취약계층이라서 저희가 검진 사업을 통해서 그쪽에는 인구 10만 명당 한 60명, 70명 수준으로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그 검진 사업들 그리고 검진만 되면은 이제 치료로 잘 이끌어 나올 수 있어서 환자 발견에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잘 성공적으로 간다면 점점 이제 그래프는 기울기는 좀 완만하게 되겠지만 줄어가는 그런 거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결핵협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잠복 결핵 문제가 있는데 결국은 잠복 결핵도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잠복 결핵을 가지고 있어서 젊은 사람들은 인구 실제로 20대 이하는 인구 10만 명당 10명이 안 되거든요. 결핵 발병률이. 그래서 결국은 그 어르신들 중심의 어떤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고 치료로 이끌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치료는 말씀대로 그 이제 여러 가지 거의 무료로, 그러니까 뭐 치료비나 이런 건 다 무료로 하고, 저희가 또 지원하는 거는 뭐 간병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에게 뭐 안심벨트 사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보충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 에이즈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이 외국인 뭐 그리고 특정한 인구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프랩 사업이라고 해서 그 노출 위험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예방약을 복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건보 대상자는, 그러니까 프랩에 건보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감염인의 파트너, 그러니까 배우자 같은 경우는 건보를 적용시켜주고 있는데, 실제 감염인들이 잘 치료받으면 파트너에 전파될 위험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불특정 다수와 이렇게 관계를 갖는 위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프랩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 성과가 이제 올해부터 전국 확대가 되는데, 여기서 성과가 있으면 건보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좀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추가 말씀 주실 분? 그 외국인이 문제가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 네. 외국인 감염인들은 건보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치료를 아예 받지를 못하고, 이분들에 의해서 감염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조금 마련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뭐 숫자가 많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발견이 되는 즉시 국가가 조금 노력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마 외국인도 좀 장기 체류하게 되면 건보를 적용해서 대상이 될 수 있을 텐데, 단기 체류나 아니면 불법 체류 이런 부분들은 좀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무자격 체류자들도 저희가 그 본인 부담금 상한을 둬서 네. 이게 이제 치료비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프랩 네. 대상은 아직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외국인도 그 등록 외국인들은 우리 국민과 똑같이 네. 다 이렇게 치료를 다 제공하고 있고, 미등록 체류비는 1년에 한 800만 원 이내 고까지 지원을 하는 그 정도 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감염병은 감염이라는 특성이 있어서 국가가 이제 개입도 하고 또 치료비 지원도 하는 이유가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치료비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보호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우리 한 20분 정도에 끝내면 되나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고 계신 게 많이 있으세요. 의료 감염 항생제 내성도 중요한 이슈고, 희귀질환자는 얼마 전에 저희가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행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보건복지 연계하는 서비스 부분을 발굴하기로 했기 때문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번 희귀질환 대책에 대해서도 복지부랑 질병청이 같이 공동 회의를 해서 대책에 대한 것들을 좀 발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반기에 3월 정도에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면 지난번에 발표했던 종합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에 대한 것들을 좀 복지부가 진행을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실까요?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희귀질환 관련돼서 저희 실태조사 결과를 같이 공유하고 또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이제 감염병 위기, 팬데믹 같은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는데, 그래도 짧게라도 한번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방금 언급하신 항생제 내성 그리고 네. 의료 관련 감염 같은 의료 안전 이슈입니다. 이렇게 조용한 팬데믹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런 항생제 내성 문제가 여러 가지 통계 지표에서 뭐 좀 드러나고 있듯 좀 상당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는 혹은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국가적으로 아주 좀 전력해야 되는 그런 분야임이 분명합니다. 또 이게 항생제 내성 의료 감염이라는 것은 결국
어르신 건강, 이게 고령화 시대의 건강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시범 사업 같은 것들로 좀 또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27년에 시범 사업이 끝나고 그러면 결국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들을 강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건강보험 정책과 연관이 뭐 상당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 자주 보고드리고 또 같이 토론하면서 네. 정책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생제 내성 종합계획은 지금 몇 차가 만들어져 있죠? 지금 2차까지 해서요. 2차가 이제 작년까지 종료가 되고 제 3차 계획이 지금 이제 그 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네.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항생제 내성은 우리나라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글로벌한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어려운 암을 치료를 해서 수술로 해서 다 완치가 될 수 있었는데 항생제 내성에 감염돼서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어서 사망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잖아요. 그래서 항생제에 대한 관리가 이제 글로벌한 이슈로 유엔에서도 중요한 고위급 회담 주제로 담을 정도로 중요한 이슈여서 이 항생제 내성도 결국은 범부처 계획이거든요. 식약처도 있어야 되고 농림부 또 해수부 이런 데들도 들어와야 돼서 그 3차 계획을 잘 세워주시고 그거에 따른 부처별 해야 되는 역할 또 중간중간 점검하는 부분들 그리고 항생제 내성에서 중요한 게 결국은 건강보험 정책에 그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적정 사용에 대한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잘 평가해서 본 사업으로 도입하고 확대하는 부분들 그래야 궁극적으로 의료비를 줄이는 게 항생제 내성을 예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저희 복지부하고 또 관련된 거는 카바페넴 내성에 대한 CRE에 대해서 요양병원에서 CRE가 많이 전파되다 보니 요양병원 환자분들이 입원을 못하고 또 그 격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아직도 해소가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그때 그 CRE 환자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도 만들겠다 그런 대책들이 좀 있었거든요. 병원 간의 정보 공유도 하겠다. 근데 그런 게 혹시 진행이 좀 됐나요? CRE에 대한 대책들 그리고 그게 코로나 때문에 격리병상을 제대로 못 써서 CRE가 굉장히 그 내성 환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 현재는 좀 어떤지와 CRE에 대한 대책이 좀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고 돼야 되는지. 일단 CRE 관련해서는 현재는 이제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제 CRE 이제 그 상황을 보고하고 또 관리하는 이런 시범 사업들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전국적으로 아주 대규모의 어떤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예전에 문제가 됐던 뭐 MRSA나 이런 이제 그 그람 포지티브 관련된 이제 내성률은 조금씩 뭐 줄고도 있는 반면에 이런 이제 그람 음성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성률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또는 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책은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이게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이제 이 환자를 어떤 격리하는 것들이 이제 더 효과적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 병원 내 어떤 환경 관리나 좀 이런 부분들이 더 효과적인지 이게 또 이제 그 어떤 병원의 어떤 구조나 뭐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서로 다른 어떤 이제 중재적 이제 개입을 하는 이런 이제 여러 병원 형태들을 가지고 좀 더 효과 있는 어떤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격리도 하고 환경 관리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은 또 요양병원에서의 감염 관리 이슈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양병원 수가에 아마 격리실 수가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한 검사나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좀 제도 내에서 소화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항생제 내성과 의료 관련 감염에 대한 부분들 특히 CRE에 대한 이슈 또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감염 관리 환자 안전 이슈 이게 좀 같이 논의가 될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3차 계획 만들 때 복지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대안을 좀 모색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혹시 꼭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다. 청장님 말씀 먼저 주시고 마무리하죠. 네. 차관님 먼저. 하시기 전에 제가 저 WHO 파견 근무하는 동안에 ATM이라는 에이즈 튜버클로시스 그다음에 그 말라리아인데 우리는 말라리아 이슈는 거의 이제 계절적으로 간혹 한 번씩 있는 것 같고요. 우리 저기 회장님 말씀하신 중에 크리스마스 실 얘기하시니까 제가 약간 좀 뭉클하고 저는 기억이 크리스마스 실 의무 구매 내지는 배당을 받았었거든요. 그거 책갈피로 쓰고
편지 우표를 쓰진 않았지만 그런 적이 있는데 약간 그 크리스마스 시를 이 중요한 재원인데 지금 여전히 좀 부족하고 할당해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약간 좀 새 시대 내지는 좀 트렌드에 맞게 이걸 크리스마스 뭐 계획실 한번 하고 상반기에 뭔가 좀 좋은 게 같은 적이지만 한 2번 정도 해가지고 좋은 좀 팬시한 젊은 층이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핸드폰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 뭐 이런 것 좀 만들어 가지고 재원을 좀 조달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에이즈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고 또 많은 그 환자들을 지금은 뭐 그 다국적 제약사에서도 그 이제 치료약이 있어가지고 한 번만 먹으면 된다 이러긴 하는데 워낙 고가긴 한데 근데 역시 이제 이것도 사회적 인식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통합 돌봄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좀 어떤 식으로든 잘 이렇게 우리 장관님 계실 때 한 번 더 애써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급여를 잘 못 주고 있으니까 인건비에 대한 그 계상이 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 9개의 권역이 있어도 전혀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전히 이중 차별을 받고 있어서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네. 청장님 마무리 말씀 주시죠. 네, 아, 그 네. 크리스마스 실 말씀 주셨으니까요. 저희들이 크리스마스 실 세계 컨테스트에서 작년에 1위하고 올해 2위 했습니다. 그래도 뭐 해마다 그 크리스마스 실은 안 팔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굿즈하고 무슨 뭐 여러 에코백이랄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해서 팔고 있고 또 예전에는 우체국에서 팔다가 GS25까지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뭐 매해 이렇게 떨어지니까 아무튼 그 저희들도 이제 이번에 그 올해는 우리 그 야구 대회 가는데 이런 데에서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계획까지도 갖고 있고 여러 가지를 짜는데도 아무튼 아직까지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아무튼 우리 장관님이 신경 써주시면 잘 될 거라고 제가 올해는 생각됩니다. 지나가는 말로 제가 담당 과장일 때 실을 많이 판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실의 주제가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받은 김연아 선수가 저희 실 모델로 나와주셔서 굉장히 많이 팔았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납니다. 네, 청장님 말씀 마무리할까 봐요. 네. 뭐 저희가 뭐 그런 논의 후반부에 이제 의료 관련 감염 항생제 내성 이런 토론을 했는데 결국은 이게 병원이라거나 시설 하나의 어떤 의료 환경에서의 이슈만은 아니고 결국은 우리의 그런 뭐 어르신 세대가 지역 사회에서 더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또 마련되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질병관리청도 국가의 전반적인 보건정책, 복지정책에 계속 또 공부하고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역할을 찾겠습니다.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결국은 이제 감염병에 관한 사무를 또 담당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에 있어서는 조사, 시험, 연구 같은 국가 사무를 갖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근거를 잘 생산하라는 그런 국민들의 그런 요구와 지시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를 국가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이 너무 짧긴 했지만 그래도 여러 복지부와 또 우리 협회와 질병청이 이제 현안에 대해서 좀 논의할 수 있었고요. 좀 후속적인 논의는 신종감염병 대비 대응 종합계획에 대한 점검과 보완 대책 한번 회의를 좀 하고요. 어차피 항생제 내성은 3차 종합계획을 세울 때 부처 간 협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후속 작업으로 종합계획을 잘 만들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안별로 긴밀하게 협의해서 같이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으로 업무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